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내 쌓이기만 하는 열기에 밤에도 기온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최대 전력 수요가 91.1기가와트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더위가 언제쯤 사그라들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전력 수요가 계속 늘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촌에서는 특히 축사 전력 상황과 배선 설비 점검에서 정전으로 인한 피해나 화재가 발생하는 일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실제 축산농가에서 전기 관련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7월과 8월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또 새로 지은 축사일수록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기로 작동될 겁니다. 혹시라도 정전될 경우에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가 발전기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축사뿐 아니겠죠. 양식어가에서도 실시간으로 수온 확인하면서 고수온 피해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하실 때 온열 질환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한낮엔 바깥 작업 피하셔야겠고요. 작업 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느껴지거나 또 갈증이 심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른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 요청하시고 전문가 진료도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칼을 닮아 칼치라고도 불렸던 이것은 한자어로도 칼도자를 써 도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후기 정약전이 쓴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에는 허리띠처럼 둘러매는 물고기라 해서 군대어라고 불렀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먹잇감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잡식성이자 육식성 어류인데요. 육식 어류답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발달해 있습니다. 평소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유영하다가 멸치떼를 발견하는 순간 속도를 올려서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이때 송곳니는 먹잇감을 씹는 용도가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 쓰고 입안에 들어온 멸치를 삼키는 방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주로 오징어 같은 두 종류와 소형 어류를 먹고 자라는 이것은 살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먹잇감을 선호한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것의 살도 순하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이죠. 은빛 몸매를 뽐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덥죠. 네, 너무 더워요, 이제 진짜. 8월이 다가오는데 네. 한 달을 또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진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미국 소식을 좀 알아보면 거기도 심각한 것 같아요. 가뭄에 네. 산불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폭염에 가뭄, 산불 이렇게 미국이 이상기후 3징고에 빠졌습니다. 주민들 터전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직접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를 강타한 무더위가 이제는 중부까지 확대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날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중부와 중남부 일부 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CNN 방송은 최소 1,800만 명이 이번 폭염에 노출돼 있다면서 섭씨 37.7도 이상의 고온이 동부로도 이동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서부 지역 가뭄은 더 악화일는데요. 전미합동화재센터에 따르면 이 서부 지역의 거의 90% 이상이 공식적으로 가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원래대로 복원이 될지 그걸 걱정할 정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최대 자연호수 이름이 그레이트 솔트인데요. 이 호수가 지금 수위가 196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깊이가 30m가 넘었던 호수는요, 이제는 이 가장자리 깊이가 11m에 불과합니다. 그 유타주도 이 폭염, 가뭄 탓에 이제 이런 호수들의 수위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새들도 서식지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가뭄은 물새와 그리고 철새들에게도 위기라면서 물 부족 때문에 조류의 생존과 번식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지나는 클레머스 강에는요, 티누쿠 연어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수온이 급격히 오른 데다가 물이 말라가면서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AP통신은 캘리포니아에서만 14억 달러에 달하는 연어업 수입으로 생계를 꾸는 사람들이 이번 가뭄, 폭염 때문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염과 가뭄 때문에 화재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부를 덮친 산불이 3주 가까이 아직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중남부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 부트레그를 비롯해서 서부 14개 주에서 산불이 86번이나 발생했고요. 소실된 산림 면적만 6,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부트레그는 20일간 1,654제곱킬로미터를 초토화시켰고 2,200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됐고 그렇지만 불길의 절반 정도만 잡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 딕시는 다른 산불 플라이와 합쳐져서 플루머스 국립산림 인근에 있는 약 800제곱킬로미터 전부를 다 태웠습니다. 이 지역도 2주 동안 5,400명의 소방관이 투입돼서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만 진화율은 22%에 그쳤고요. 불길이 민가까지 번지면서 7,800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피한 상황입니다. 네. 유럽 상황을 좀 보자면 이탈리아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흘 이상 이어진 화재 때문에 서울 면적의 83배에 달한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탈리아 사르데가 주가 이제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밤 사르디냐 섬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고 지금까지 2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프랑스, 그리스 등 이웃 국가로부터 화재 진압용 항공기를 지원받는 등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사르데냐주 주지사는 산림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귀중한 환경유산도 훼손됐다면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산림이 복구되려면 최소 15년이 더 걸릴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소방당국은 작년보다 산불이 13,000여 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철 화재는 이탈리아 중부, 남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제 10월까지도 기온이 높게 이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나 지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유럽 지역의 폭우 피해는 아직 복구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다시 비가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서유럽 지역에 열흘 만에 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벨기에 나무르 등 남동부 지역에 뇌우를 동반한 폭우가 강타했는데요. 디낭이라는 지역에서는 폭우로 차들이 떠내려갔고요. 마을 전체는 쓸려 내려가서 차들로 뒤덮인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서 내린 홍수보다도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리에주에서도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강이 범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또 지역 당국도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 기상청은 주말 사이에 독일 서부 지역에 폭풍이 내리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남부 바이에른주에도 큰 규모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내려서 피해 복구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독일 지역 그리고 벨기에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200명 넘게 사망했고요. 176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네. 중국 허난성에도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가축이 폐사한 이후에 전염병 확산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폭우가 쏟아진 중국 허난성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지난주 최악의 홍수가 발생하면서 최소 71명이 사망하고 1678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허난성에서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는 현재 업계 최대 관심사가 전염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라면서 다량의 소독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허난성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돼지 생산 공급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축산협회는 특히 치명적인 돼지 독감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많은 양의 소독제, 백신 등 약품을 기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찾아오거나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날 정도인데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엔 진짜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네. 지금도 기록적인 폭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장 줄이지 않으면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이전 기록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는 기록적인 폭염이 최대 7배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쥐리 대학의 대기기후 과학연구소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금처럼 높게 지속될 경우 앞으로 기존 기록을 깨는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2021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2배에서 많게는 7배, 그리고 2051년부터 2080년 사이에는 적게는 3배, 많게는 21배에 달할 것이라고 연구팀이 경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기록을 깨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 매우 드물게 발생했지만 앞으로 30년 동안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관측된 기록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건, 이런 이상고온 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상고온 현상에 취약한 국가는 북미, 유럽, 중국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수천 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현재 조치는 이전의 더위 기록을 기반으로 세워졌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이 점진적으로 빈번해지기보다는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번 연구를 이끈 피셔 박사는 2, 3년마다 0.1도씩 오르는 폭염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면서 우려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마이클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00년까지 미국에서 열 스트레스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승한 기온 자체보다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이상 고온의 위험을 더 높인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서 급격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가 일간지 가디언지도 전했습니다. 네. 예, 연구에 따르면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빠르게 줄이기 시작하면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의 발생 위험성은 8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2010년 러시아 폭염으로 5만 명 넘게 사망했고 150억 달러 상당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면서 얘기를 했고요. 2003년에 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7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으로 언급하면서 이상고온 현상의 파괴력이 정말 강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비키 톰슨 교수는 기후변화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오는 11월 달에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추세를 빨리 꺾지 않으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닥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좀 배출량을 줄이면 이상고온 현상 발생할 위험성도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0112번님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서늘한 가을을 그리면서 아침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6483님 새벽 5시부터 하우스 상추 작업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농민들 더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8295님도 새벽에도 비닐하우스 안엔 땀이 흐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가 원래 반려를 권고했었는데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 서식지라며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지구를 지켜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한국의 갯벌이 가진 가치, 또 유네스코 등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추진위원장인 우경식 강원대학교 지질학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한국의 갯벌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이게 4곳 정도 되는 건가요? 어디입니까? 이 5개의 지자체가 관여가 되어 있고요. 아, 네. 예, 이제 우선 충청남도에 서천이 있고 서천 앞에 유부도라고 있습니다. 유부도 갯벌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고창 갯벌,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신안하고 보성 순천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진짜 잘된 일이잖아요. 세계유산에 한국의 갯벌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예. 이게 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노력이 시작됐던 거죠? 저희가 시작한 게 좀 오래돼 한 10년 됐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곳 지자체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거의 장점을 발굴하는 것도 가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호 관리하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지자체 간에 서로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또 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야 이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조율하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겠네요. 예. 근데 이제 한 번 이 반려 의견을 냈다는 게 그때 약간 조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으셨겠어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이걸 우리 한국의 갯벌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겁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위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분명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네. 이게 이제 우선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쪽에서 제안이었던 게, 어디에도 그 사람들의 심사 보고서를 봐도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유산이 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지역을 갖다가 준비해서 지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걸 지정을 먼저 받고 나서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IUCN이라는 단체에서 만들어낸 그 의견서에 우리가 아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위원국을 설득을 한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최소 면적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다면 네네. 충분히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흡수해 나가면 되겠죠. 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이게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세계 자연유산 지정이란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뭐 제주도 때부터 이렇게 쭉 관련을 해왔는데, 네. 제가 느끼는 감정, 그 마음은 좀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네스코 협약국,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국가가 인정하는 우리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 그러거든요. 네. 세계 최고 중에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를 당신 지역은 당신 나라는 가지고 있었던 의미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는 그 큰 나라에 15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벌써 이제 2개가 됐잖아요. 예.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2개의 지역은 제주도와 이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에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자, 이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실제 세계 지질유산 심사하는 역할도 맡고 계신데 우리나라 갯벌이 지닌 가치,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나라 갯벌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이 있어, 뭐 모래사장이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지정되기 전에도 한국의 갯벌은 5대 갯벌이라는, 전 세계의 5대 갯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갯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퇴적물, 이런 우리가 보통 갯벌의 퇴적물을 가질 수 있게 된 세팅이, 아주 지질학적인 세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 서해 쪽의 그 황해라는 바다는 이 일반적인 깊은 바다가 아니라 수심 50m 이내 아주 얕은 바다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빙하 기후에 물이 쫙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가면서 채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심이 얕고 조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제 운반되어 온 그런 여러 가지 뭐 모래나 펄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다로 나왔다가 다시 해안가로 가서 쌓이는 굉장히 특별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찾아보기 진짜 귀할 정도로 독특하다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생물들이 진짜 그곳에서 서식을 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질 다양성에 기초한 생물 다양성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갯벌은 그냥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진흙같이 아주 고운 그러한 네. 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천이나 말리포에 가면 모래도 있죠. 그다음에 펄하고 모래가 섞인 것도 있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퇴적물로 되어 있고, 그 다양한 퇴적물에는 당연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높은 지질 다양성이 높은 생물 다양성을 또 뒷받침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통적인 어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제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문화 다양성까지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UCN의 심사 보고서를 봐도 이러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질 다양성에서 이제 생물도 다양하게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문화까지 생겨났다. 예. 야, 일단 좀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지질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 네. 살고 있는 일단 생물들의 좀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생물들이 대표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초 생산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상위의 생물인 이제 물새나
이제 그 낙지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 이제 생태계 안에 여러 단계의 먹이사슬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등재된 거는 아주 높은 생물 다양성과 이제 그 IUCN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생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물새 같은 경우에 멸종 위기가 뭐 20종 이상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그 무척추 생물이라든가 우리가 뭐 낙지나 아니면은 개나 이런 저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물새 중에서도 뭐 그 검은머리 물대새나 이런 흑두루미나 황새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몇 종 안 남은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런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 갯벌이 있고 물론 거기에 새들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에서 와서 호주로 가는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 중간 기착지가 부실하면은 이 새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생태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의 핵심 경유지가 우리 한국의 갯벌이다. 이런 가치도 주목을 한 거군요, 사람들이. 예. 네. 갯벌이 이렇게 좀 진짜 최고 중에 최고라고 인정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가지고 보존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질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잘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뭐 지난 30년 동안 자연보호를 위해서 많은 이제 그 활동을 제가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도 자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갯벌을 지키려면 네. 우리 국민들이 갯벌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교육이랄까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갯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갯벌을 이제 이번에 자연유산 등재 소식 듣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한번 가서 보여줘야지 할 텐데 어디까지 네네. 들어가는 게 이게 자연에도 좋고 사람에게도 좋은 건가요? 또 갯벌을 실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갯벌이 원래 넓은 지역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갯벌에 들어가는 거는 해안가에서 얼마 못 들어가고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차가 돌아와야 되는데 5, 6m 되기 때문에 6시간마다 5, 6m의 그 수심이 깊어졌다 얕아졌다 하기 때문에 멀리 나가시면 못 들어옵니다. 네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갯벌들도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게끔 차를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갯벌에 사는 생물들도 채취해보고 이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고 그런데 가보시면 실제로 갯벌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법으로도 좀 잘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점들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고 중에 최고를 가지고 있다. 자연 중에. 그런 인식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가 부실하니까 이거는 그 타이틀 그런 좋은 세계 최고의 어떤 브랜드를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기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인식도 중요하고 또 이제 나라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이제 IUCN에서 권고한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역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갯벌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추진위원장이신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침 일찍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 얘기 많이 지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36도, 대전 35도, 광주,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더위를 식혀주진 못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바깥에서 일하실 때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면서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수욕장이나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사고 나지 않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65명으로 이틀째 1,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확진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700명대에서 1,8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이 3주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았는데, 이에 따라 어제부터 비수도권의 이 거리두기 단계도 일괄 3단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는데요.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출입구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각 매장에서만 출입 명부를 관리해야 하는데, 금요일부터는 건물 입구에서부터 QR 체크인 혹은 안심콜 도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입구에서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좀 다 챙겨서 해야겠습니다. 모더나 측이 백신 생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통보를 하면서 7월 공급분이 8월에 들어올 것 같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23일 이 백신 제조사인 모더나사가 제조 공정상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달 말 예정 물량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모더나사가 백신을 대량 생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려됐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연내 4천만 회분을 도입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급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라서 계약 위반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주에 들어올 화이자와 얀센 백신 278만 회분을 끝으로 이번 달 도입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획보다 약 100만 회분 적은 물량인데요. 정부는 7월 말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의 물량이 8월 공급 물량과 합쳐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고, 오는 금요일 이 18세에서 49세 접종 관련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남북 간의 통신망이 전격적으로 복원됐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남북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그 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3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10시 판문점 직통전화가 연결됐고, 이 서해 군 통신선도 복원됐고요. 오전 11시 남북 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에서도 연락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고, 또 통신 연락선 복원도 두 정상이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는데 뜻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두 정상이 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에 합의했다라며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백신 공급 등 이 보건 협력을 위한 대화를 조만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신뢰관계가 회복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또 한 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등 이 북미 관계가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에서 이 섣부른 기대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도쿄올림픽 소식 좀 보죠. 우리 메달 소식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네, 여자 펜싱 에페 단체팀이 어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이 세계 랭킹 1위 중국을 꺾고 9년 만에 올림픽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 결승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잘 싸웠습니다만 이 접전 끝에 에스토니아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36살 마단니 강영미 선수 그리고 막내 이혜인 선수가 이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아픔을 딛고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태권도 67kg급의 이다빈 선수는 역시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영국의 워크든 선수에게 종료 직전까지 2점이나 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종료와 함께 발차기로 상대 머리를 맞추며 대역전극을 이뤘습니다. 이 결승에서는 세르비아의 밀리차 만디치 선수를 만났는데요. 아쉽게 졌습니다만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혈액암을 이겨내고 대회에 나선 이 태권도 80kg급의 인교돈 선수도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고요. 또 수영 기대주 황선우 선수는 200m 여경 끝에 7위를 기록했고 100m에서도 이 한국 신기록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네, 한편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오늘 온두라스와의 최종전에서 조 1위로 8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손흥민 선수를 올린 패배를 황의조와 권창훈, 이 와일드카드가 승리로 갚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 조사를 받았네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만들어진 첫 포토라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섰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이 공수처에 출석을 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은 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라면서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을 떠났던 이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이나 이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 합당 협상이 결렬됐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단이 어제 국회에서 마지막 협상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이 합의문이 합당 합의문이 아니라 협상 종료 합의문만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늘 논란이 됐던 당명 변경 관련 문제였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양측의 통합은 신당 창당에 준한다며 당명 변경을 하자라고 제안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후보 선출인데요. 이 국민의당은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그만큼 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구성된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이 국민의당이 합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측의 합의는 결렬이 됐고요. 다만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이 점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기억 공간 당분간 서울시 의회로 옮겨가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며칠간 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서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려 했고, 유족들 측은 철거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유족 측이 이 서울대 의회에 이 기억 공간의 물품을 임시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 공간은 서울시 의회 로비와 담벼락에 마련됐는데요. 이 유족 측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장소로 기억 공간을 임시로 이전한 뒤 서울시 측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자, 네이버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네, 지난 5월 한 네이버 직원은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호소한 뒤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임원급 상사인 가해자가 해당 직원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직원을 배제해왔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네이버가 해당 직원에 대한 임원의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부실하게 조사한 사실도 적발을 했고요.
또 네이버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직원들이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주지하는 수당도 86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네이버 노동부는 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수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면서도 괴롭힘에 대해서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소명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힘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는 시기가 됐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휴가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